네, YTN 라디오 김영세 더 인터뷰 금요일 3부 순서입니다. 두 법조인이 국내 정치 이슈를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의 제목이 법의 찬입니다. 윤기찬 변호사와 장유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을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요.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압수수색이거든요. 아, 그래요? 유례가 없죠. 예. 어쨌든 특검이 영장을 들고 와서 당사 압수수색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영장에다가 그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까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를 가서 압수수색을 대체하다가 예. 영장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 가급적인 임의 수사로 받아라. 근데 이제 가급적인 시간이 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강제 수사로 가가지고 예. 120만 명의 아마 통일교 그 신도 명단을 갖고 와서 그 명단과 동명인인 그분들의 그 인적사항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요? 12만 명 정도. 11만 명이나 돼요? 12만 명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밝힌 바가 없어요. 그 새벽 2시에 저희 언론에서 공지한 것을 보더라도 그래요? 일부 가져갔는데 숫자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는 제외됐다. 이렇게만 이제 당원들 안심시키려고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지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럼 어떤 범죄 혐의인지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자금과 당원 명부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구당에 대한 정치자금 이것도 당원 명부하고 상관없을 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포괄적으로 500만 명 정도 되는 당원 명부를 스크린할 수 있는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가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특검이 지금 수사 범위에 과연 국내 심에 대한 이런 수사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이 예. 3번 집행됐고 예. 법원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 의회 그리고 정치인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사법 자제가 이제 작동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했을 때 이거는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에 강제 수사를 단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건 2022년도의 일이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은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제 윤영호 씨가 막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랑 주고받은 걸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심은 누굽니까? 그럼 뭐 건이다. 그때는 이제 권성동 의원. 그런데 불출마를 하니까 아 이거 좀 안타깝게 됐네요. 그럼 이번엔 누굽니까? 그러면 김기현. 그런데 김기현은 엄청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저희 뭐 결은 맞지 않지만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원이 강제로 굉장히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당원 가입을 했고 실제로 그 전이긴 합니다만 이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의 권한이 이제 당비를 3개월 내야 되는데 그것도 대폭 축소가 되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로 동원됐다. 이게 이제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강제성이 수반돼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건 굉장히 이건 매집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 저도 당원 명부를 가져가는 거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이 범죄 사실의 소명의 핵심 증거가 당원 명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같아요. 그게 뭐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당법 조항이 당원을 강제 가입시킨 거예요. 나 가입할 의사가 없는데 그냥 누가 내 거를 도용해가지고 가입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20만 명을 다 수사했어야 돼요. 불러가지고 당신들 당원 가입한 적 있냐 먼저 물어봤어야죠. 그래서 나 당원 가입한 적 있는데 내 의사하고 상관없다. 그랬으면 그건 당연히 와서 그에 해당 명단을 압수수색해 가면 되죠. 예. 근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로 가입했으니까 아마 강제일 것이야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서 전수를 조사해요.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죠. 예. 어떻게 전수조사를 합니까? 120만 명이 명단을 갖고 와서 국내신 명단과 대조를 해요. 전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10명, 100명. 나는 가입한 적이 없어. 내 개인정보가 도용당했네. 고소고발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명단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있는지를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죠. 그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죠.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 대조를 하겠다는데 전수 대 전수.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불러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된 거죠. 원래는 뭔가 수사 단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사 단서를 확인하는 게 수사인데 이거는 지금 뭔가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강제로 수사해가지고 거기서 해당 사람들 부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예. 하는 수사죠. 알겠습니다. 이 통일교 관련 수사는 일단 그 통일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강제적이었느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권성동 의원에게 지금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네, 통일교 총재 한학자 총재가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간지도 또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한학자 총재를 지우고 윤영호 씨가 개인 어떤 비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한학자 총재의 예. 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체포영장 청구하는 건 막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법률적으로 꾀를 내서 막은 것 같아요. 3번 딱 불렀는데 안 나간다, 아프다 이러다가 이 특검이랑 조율을 한 게 아니라 언론에 월요일 날이 이제 3번째 안 나간 거였는데 수요일 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니까 이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지 말지는 이제 특검 입장에선 애매해져 버린 거고 실제로 예. 수요일 날 나왔고. 근데 제가 이건 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일단 조사를 9시간 넘게 받고 나와서는 기자들이 막 묻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가방 준 거 맞냐? 뭐 왜 줬냐?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반문했을 때 예. 그게 수사를 받을 때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큰 틀. 난 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 통일교 돈을 빼가가지고서는 그런 개인 비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윤영호 씨가 이 여러 금품 8,300만 원으로 특정이 됐어요. 그 가액은 왜냐하면 샤넬백 2개랑 뭐 이제 그라프 목걸이랑 해서. 예. 근데 개인 청탁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뭐 ODA 자금, 캄보디아와 관련한 뭐 UN 제호 사무소와 관련한 그 통일교의 이런 역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한학자 총재의 허가 없이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대선 국면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돈도 지원하고. 예. 근데 재정국장이라는 사람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완전히 최측근인데 이번에 참 어머니의 선택은 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보수 정치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하면 아니 참 어머니라고 되는 한학자 총재의 의중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안 했다, 몰랐다, 나는 아니다. 신병 확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풀어주면 이거는 말을 맞추겠구나, 증거를 인멸하겠구나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혐의가 4가지더라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탁금지법 위반 혐의, 횡령 혐의, 증거인멸 혐의. 이 4가지 혐의예요. 근데 정자법 위반은 횡령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네, 예. 교단 돈을 만약에 사용했으면 당연히 횡령으로 귀결되는 거니까 네. 그 두 가지는 한 쌍이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은 글쎄요 뭐 어떤 그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경찰 관련된 그 본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또 들었다 이 혐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맞추기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된 것은 이제 청탁금지법은 사실은 어쨌든 윤영호 씨로부터 건진법사에게로 이 고가의 보석이 갔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죠. 예. 그 목적과 관련된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 샤넬백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건넸다는 게 아니고 예. 건진법사에 간 것까지는 서로 인정하죠. 아 건진법사까지 갔고 그게 이제 김건희 씨에 간 거 여부는요. 여부는 아직까지 안 밝혀졌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건진법사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군요. 막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는 밝혀졌어요. 끝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을 겨냥해서 줬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뭐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면 그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학자 총재가 승인했는지 지시했는지 요것만 밝혀지면 되는 거고. 그래요.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장은 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변행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 이걸 만약 영장을 안 치면 한학자 총재 봐주는 거냐? 한학자 총재를 봐주는 게 아니고 해당 변호인과의 친분 때문에 안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있다 낙마한 사람이 갔다 나왔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 특검과 뭐 어떤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특검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나왔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 입장에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영장을 칠 만한 사안이냐는 저는 의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말이 엇갈리는데 왜 윤영호 씨와 한학자 총재를 대지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대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씨 등 그 부인이 이모 재정국장이에요. 전
이 사람을 경찰청에 횡령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19억 되더라고요. 예. 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돈의 흐름 자체가 교단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쓴 거다. 그 과정에 요 목걸이도 있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대지를 했어야 되는데 대지를 안 한 거 보니까 약간 글쎄 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예, 두 분의 지금 관측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뚜껑 열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그 특검의 통일교 관련 또 국민의힘 관련 수사는 돈의 흐름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대선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1억 원만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대가관계를 갖고 이제 그 돈이 대선 국면에 2022년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던 그 과정에 이른바 검은 돈이 흘러갔다라는 흔적을 추적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이 난 아니다. 내가 검사 20년 했는데 그런 조심성도 없겠느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리가 있냐. 저는 그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뚫리면 이게 본인 착복이 아니잖아요. 개인 착복이 아니잖아요. 그 뒤는 국민의 힘이 있는 거고요. 아. 국민의 힘이 승리를 거둔 이 대선이 완전히 민주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의 항변은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러면 이 윤영호 씨가 돈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쐐기를 박듯이 권성동 의원에게 오늘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아, 그 예, 문자를 문자가 보냈다는 있어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2022년도 1월 달에 중식당에서 만났을 때 통일교 관계자 2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은 세계일보 부회장, 한 명은 적십자사 회장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요. 신뢰관계를 좀 형성할 만한 좀 자그마한 돈을 이미 줬다. 오늘은. 예. 왜냐하면 그땐 초면이었던 걸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했지만 이제 안면을 트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에 적절한 돈이 통일교에서 생각했을 때 1억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영장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윤영호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있어요. 그 통일교의 본부에 들어와서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 예. 금고에서 직접 돈을 꺼내줬고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한학자 비서실장 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쇼핑백을 들고 나온 사실은 또 권성동 의원이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 안에 넥타이가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교에서 기념품으로 제작한 넥타이였다는 취지였는데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이미 나온 만큼 이 했을 때 국민의힘의 대선에 일단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선거 비용 보전의 문제로까지 이제 번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돈의 흐름을 쫓아내는데 이게 대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대 이재명 대통령 관계처럼 되는 거죠. 이전에 2021년도에 김용이 지금 그 재판 거의 5년형 받았잖아요. 그중에 6억 정도가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 판결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성함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그건 김용까지만 일단 공소장에는 다르게 적혀 있지만 예. 김용까지만 제가 협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의 1억 관련돼서는 실제 아까 말씀하신 이모 또 다른 윤모 씨 세계일보 관련돼 이 사람에게 문자 보낸 게 당일날 보낸 게 아니에요. 동석했다고 하는데 며칠 지나서 보내요. 그래요? 그렇다면 동석 자리에서 그걸 봤으면 문자를 보낼 리 없고 그다음에 안 봤으니까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봤으면 안 건네진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두 분의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재판에 다퉈봐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 한학재 총재 변호사들이 엄청 화려하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뭐 성공 보수가 10억 원에 이른다는 변호사도 있고요. 오광수 전 수석이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하고 또 친분 있는 그 판사 출신 변호사, 배석 판사했던 변호사도 만났다고 하고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건네줘야 알겠죠. 약정할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예. 뭐 3억이 착수금에 10억이 성공보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3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는 제가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이 회사의 공금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이 별도의 횡령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한참 화두가 됐고 판례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 같고 회사와 관련된 일 수행 중에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럼 회사 돈으로 써도 돼요. 근데 회사 관계없이 아주 개인적인 비리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 쓰면 안 돼요. 근데 한학자 총재의 경우는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만약에 교단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을 범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걸 쓰게 되면 그러면 이게
뇌물 청탁 이렇게 가거든요. 실제로 청탁을 했었다라고 교단의 현안과 하면 관련된 그래서 아마 한 총재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김상미 전 검사 예.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부탁으로 돈을 받아서 그림을 대신 구매해 줬다라고 주장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고 이제 몇몇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보면은 예.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했냐면 아니 나 그 오빠한테 심부름 받은 거다. 그러면 아니 그림은 동생인 김건희 씨가 훨씬 잘하는데 동생을 시키지 무슨 예. 그림의 기억도 모르는 현직 검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아유 뭐 그림을 잘못 사가지고 동생한테 누가 될까 그랬다라고 했는데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 김상민 검사가 이 김건희 씨를 잘 아는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김건희의 그림 취향이 어떻게 되냐. 이유한 화백 정도면 좋아할 텐데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줬다라는 그 정황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 이건 뭔가 부탁하려고 청탁하려고 그림을 본인이 매수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관련자들 이것도 또 코인업자들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업자들 수사를 할 때 이 말 저 말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예. 자기 총선에 나가려고 차량을 쓰는데 차량 지원도 코인업자들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그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1억 4천인데 검사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1억 2천에 샀단 그래요? 말이에요. 예. 근데 현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때 그럼 김진우 씨가 시켰으면 김건희 씨 오빠가 시켰으면 거기서 인출된 그런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건 없었고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김상민 검사가 산 것 같은데 김상민 검사의 인출 내역을 봐도 그런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이런 코인업자들 중에 한 명이 이거 불법 도박 자금 업체, 그러니까 도박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예. 샀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상미 전 검사는 이게 특검의 주장은 공천 청탁을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김상민 검사의 그 처지나 말 자체를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변명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럴 만한 요소가 사실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예. 평상시에 많이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분하고 알고 지냈다 그러면은 친분이 오래돼 가지고 뭐 신경 써달라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건 좀 그뒤에 이제 공천 관련해서 구설수가 또 있었죠. 그다음 끝난 뒤에도 국정원 법률특보. 법률특보는 원래 없는 자리예요. 국정원 법률보좌관 있고 예. 법률특보가 없는 자리를 잘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 부분은 김상민 검사 생활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네. 저희가 남을 설득하는 재판장을 설득하려고 하면 상식적인 주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가만히 그분의 주장을 뜯어봤는데 제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김상미 전 검사 수사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그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마련한 이 전담 재판부 설치법. 어제 보니까 뭐 전담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특검이 있잖아요. 네. 세 개 특검의 재판을 각각 전담할 다른 건 맡지 않고 그것만 맡을 그 재판을 만든다는 건데 네. 저는 이 발상이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조인들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 법조인들은 그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내가 먼저 기소가 되고 또는 수사를 받을 때 야 너만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요. 그럼 이건 사실은 맞춤형 재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해당 재판부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면 그때 막 법을 만들어요. 내가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특검을 만들고 재판을 만든다. 그럼 그건 되게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그의 재판을 담당할 미래에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반대하겠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할 국내심 의원들을 재판할 그 전담 재판부를 민주당이 추진해요.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좋아하고 우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런 재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조세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예. 이런 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왜냐하면 불평부당하니까.
근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너네들은 요 사람들이 할 거야 하고 그때 만든다. 이건 재판부가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근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위헌이 아니다. 네. 전담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이냐 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위헌이어서 아예 발족조차 안 된다는 거에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과거에 3.15 부정선거 이 특별재판부가 예. 있었고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때 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냐면 그때 재판부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때 제정헌법 때부터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별도의 헌법적인 특별 부칙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운영됐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을 뜯어보더라도 이게 법원 조직 그리고 가동 사무 분담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102조 3항은 대법관 그리고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로 예. 정하는 걸 일단 입법부 입법권자의 결단의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왜 후발적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가 있은 뒤에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발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도 형사합의 직위원재판부 25부잖아요. 거기가 원래 전담재판은 식품위생 뭐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카테고리를 해서 교통사고, 성폭행, 이런 뭐 건설노동 이런 전담재판부가 있어요. 내가 사실상 그 재판부에 내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내란 사건 이 재판부에 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같은 결에서 봤을 때는 저는 최소한 위헌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는 좀 수긍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뭐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위험한 그 시도인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윤기찬 재판을 담당할 윤기찬 전담재판부 이거는 정치권에 힘이 있으면 입법을 할 만한 정치 세력이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파쇼적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국민 기본권적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정치 세력 대 정치 세력 마치 뭐 특검 대 법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도 기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법원 니네 오판 많이 하니까 견제받아야 돼. 이런 국민적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고 A라는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라는 국민이 재판 막 받고 있는데 야 너 나쁜 사람이니까 별도의 법원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너 거기서 재판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보편적으로 치안해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일을 예. 굳이 국민적 정서를 활용해서 아 저분에 대한 재판 빨리 진행해야 돼. 얼른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정서적 측면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걸 저희가 인민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주당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내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나 봐요. 기각까지 했죠. 633 원칙을 이제 지키도록 했고, 근데 저도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재판부 이러면 그건 위헌이에요.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교통사고, 성범죄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말씀드린 게 이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지금 내란 범죄는 큰 틀에서 이게 실패해서 그렇지 엄청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틀거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법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그날 뭐 했어? 국무회의 때 뭐 했어? 이상민 그럼 단전다수 각각 쪼개져서 하는 게 그게 효율에 가닿지는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이 지금 뭐 침대 축구 재판한다 뭐 이런 여러 비판이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옮겨지면 다른 재판부가 생기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1급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재판부터 한 대 몰아서 하자. 이제 큰 틀에서는 저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그 신문할 증인이 많고 우리 형사법상에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그 피의자나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만약에 피고인이 부동의하게 되면 다 불러서 면전에서 증언을 들어야 돼요. 이런 형사법상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지기현 부장이 걸석재판을 명했는데 그 걸석재판 때문에 뭔가 재판 지연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판 지연 안 하기 위해서 걸석재판을 명한 거예요. 만약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못 해요. 이전에 많이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출석 안 하니까 재판 진행 안 됐잖아요. 근데 걸석재판을 명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증인신문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 만약에 재판 지연 전략에 맞서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걸석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신대 축구라고 하는지 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전에 2년 2개월 걸렸던 1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때 전담 재판을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이 법안 내용 중에 판결문의 3인 전원 의견 표시 의무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판결문을 받으면 예. 주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주심이 거의 하고 이제 부장이 같이 논의하고 합의부에서도 이 부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진짜 합의를 막 도모하는 재판부가 있고 주심한테 좀 이름에서 맡기는 그런 이제 좀 편차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 합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판부도 지금은 합의부의 배석이 좌배석 우배석 예. 저연차잖아요. 근데 이제 대등하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더 도모하고 이제 대등 재판부처럼 각각 의견이 다 한번 모아지도록 이제 수계를 거쳐가지고 판결을 내도록 그래서 3인의 의견을 다 기재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뭐 소수 법원에. 의견이 다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게 대법원. 저는 상당히 좌표찍기예요. 지금 이제 허문제 같은 경우에 예. 대법원 같은 경우에 소수 의견, 별도 의견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재판부 어떻게 하냐면 현재 형사 재판의 경우에 3인이 예. 합의를 해가지고 2대 1인지 3인 만장일치인지 어쨌든 누가 찬 이걸 기재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결론만 나면 되는데 앞으로는 기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위험하죠. 되게 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에 찬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법의 찬미.